2003년 12월 29일, 그러니까 이제 새해를 한 이틀 정도 남겨놓은 연말 저녁에 발생한 일인데요. 어떤 남성이 경찰에 거의 정신 나간 상태, 넋 나간 상태에서 신고를 합니다. 본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하고 어린 자기 두 자녀가 사망해 있다는 겁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였는데요. 이 아파트 7층에 살던 만 30세 여성 박 씨와 만 2세였던 박 씨 아들 그리고 생후 10개월 된 딸 이 세 사람이 집안에 숨져 있는 것을 박 씨의 남편이자 아이들 아빠인 나 씨가 처음으로 발견하고 신고를 했던 겁니다. 네,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을 보니 집안 상태는 평소와는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뒤진 흔적이나 사라진 금품은 없었고요. 낯선 이의 지문이나 족적 또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남편 나 씨의 말에 따르면 현관문도 잠겨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 그 현관문도 파손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현관 열쇠는 집 안에 있었고요. 복도 쪽 창문에는 그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마저도 훼손한 상태가 아니에요. 거의 밀실 수준이죠. 예. 박 씨는 이제 빨랫줄에 목을 맨 채로 발견됐는데 타살 혐의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박 씨가 아이들을 살해하고 자살을 했다라고 이제 추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혹시 박 씨에게도 이런 사연이 있었나요? 아니요.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박 씨네 가족은 화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도 좋았고요.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답은 항상 현장에 있거든요. 네. 손에 꼭 쥐고 있던 게 하나 있거든요. 네. 손에요? 보시죠, 이게. 손 가운데 뭐가 보이긴 하거든요. 저게 뭐죠? 사망 당시에 이 박 씨가 한 1.5cm 정도 되는 이 종이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게 종이에요? 저거 맞습니다. 이게 이 집안에서는 저런 재질의 종이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네. 죽으면서 근육이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축 처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쥐고 죽는다는 건 마지막 안간힘을 쓸 때. 맞습니다. 집 안에 없는 거라면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렇죠. 어디서 나타난 거죠? 박 씨의 자살에 무게를 뒀던 경찰은 이런 의심들 때문에 타살의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내 사연은 목졸림으로 인한 질식사였습니다. 스스로 목을 맨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목졸림을 당해 살해당한 시신인지는 1차적으로 사큰, 즉 끈이 목 부위를 압박해 피부에 형성된 흔적을 통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육안으로 보이는 반항흔이 없었고 사큰도 하나로 관찰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 자살로 추정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박 씨 손에 마지막에 종이가 발견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자살로 보기에는 조금 저희가 봐도 좀 찜찜한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발견 당시 아내의 박 씨의 가슴 부위부터 얼굴까지가 치마로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빨랫줄이 맨살이 아닌 치마위로 조여졌기 때문에 타큰이 나왔더라도 약하게 나왔을 것이라는 판단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엔 시신의 사후 현상들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사큰 이외에도 얼굴과 결막에 나타나는 일혈점, 사큰 위쪽으로의 우열, 사큰 주변의 피부 까짐 형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차적으로 사연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박 씨하고 그 아이들이 살해된 거라면은 유력한 용의자가 되는 거는 이제 박 씨 남편 나 씨밖에 없어요, 사실. 예. 아이들의 아빠요. 하지만 남편 나 씨는요, 알리바이가 분명했습니다. 가족들이 사망 추정 시간인 오후 3시에서 5시, 이때에도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경찰 수사 도중에 남편 나 씨는 아내 박 씨의 자살을 강력히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범인이라면 오히려 자살을 옹호해야 될 텐데 내 아내와 아이들을 죽인 사람을 반드시 밝혀달라. 그러면 나 씨 외에 또 다른 용의자가 있었나요? 박 씨의 여고 동창생이었던 이모 씨가 있었어요. 여고 시절 때 아마 두 분이 박 씨하고 이 씨가 굉장히 절친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다가 인터넷으로 이 동창 찾기 이런 사이트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에 유행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그 연락이 다시 된 거예요. 이 씨가 적어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방문하면서
그때부터 엄청 가깝게 지냈다고 해요. 사실 이제 박 씨의 남편이 나 씨가 가족들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이 씨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한 이 씨는 박 씨와 그 자녀들이 사건 당일 마지막으로 만난 최후의 목격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이 씨를 불렀던 거죠. 사건이 있던 날 오전에도 이 씨는 박 씨의 집을 찾았고요. 집에 갔다가 일찍 돌아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가족들이 사망 추정 시간인 오후 5시쯤 이 씨가 다시 박 씨의 집을 찾아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뭐 새롭게 밝혀진 게 있나요? 네, 있었습니다. 강력한 용의자를 찾았습니다. 강력한 용의자요? 네, 바로 이 씨였습니다. 이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내내 옷소매로 손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래 이상하게 본 경찰이 이 씨에게 손을 좀 보여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이 손을 보고 이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게 된 겁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 씨의 손에 가늘고 기다란 상처들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네. 우리 집 화장실을 고치다가 난 상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표정이 엄청 당황했다는 거예요. 이 등에 이 줄이 생기려면 뭔가 감았다라는 건데 한 바퀴 감아야만 그렇습니다. 생기는. 빨랫줄에 의해서 긁힌 표피박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를 살해할 때 생긴 상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계속 소매로 가리려고 했던 건데 경찰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용의자로 생각한 거죠. 이 씨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러면 내가 죽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면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하고요. 재빠르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씨를 긴급 체포하고 나서 영장을 받아서 자취방을 수색하게 됩니다. 거기서 결정적인 범행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드디어. 범행 도구를 만들 때 사용했던 페트병과 보시면 범행 계획이 담긴 이 씨의 일기장입니다. 우와. 이게 실제 일기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저걸 다 이렇게 그림까지 그리면서 적어 놓은 거예요? 페트병 사용한 조각은 반드시 챙겨둘 것. 자신의 이렇게? 살인을 설계한 거예요? 맞습니다. 범행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준비를 했고요. 범행 수법하고 이 도구도 계속 발전시켜 나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한 4번 정도 원래 이전에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급기야 이제 실행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범행을 실행하기 전까지 머릿속으로 범행을 수백 번, 수만 번 시뮬레이션 하면서 효율적인 범행 동선을 짰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실수 없이 3명을 단 한 번에 살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의 자백을 받아냈고요. 사건 당일 박 씨의 집을 다시 찾은 이 씨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척하면서 죽음의 숨바꼭질을 시작합니다. 깜짝 쇼를 보여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이제 작은 방으로 들여보냅니다. 네. 작은 방으로 들여보내고 박 씨하고 아기 있잖아요. 네. 둘은 이제 쇼 준비가 완전히 될 때까지 안방에서 일단 TV 보고 있으면서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박 씨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걸 본 이 씨는 안방 문을 닫고 작은 방, 그러니까 아이가 있던 방이죠. 거기로 돌아와서 보자기로 박 씨의 아들 목을 조릅니다. 아이의 숨이 끊어지자 이 씨는 이 작은 방 옷장 안에 시신을 숨기고요. 그다음에 안방에 있는 박 씨를 불러내죠. 그리고 이제 작은 방 문 앞으로 유인을 해서 고무줄 치마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앞이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박 씨 같은 경우 미리 설치해뒀던 그 빨랫줄 올가미, 박 씨의 이제 목에다가 올가미를 걸고 이제 그 안쪽에서 문 위쪽을 통해서 힘껏 잡아당기니까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셨던 손등의 상처, 그때 이제 고무장갑이 아마 돌리는 바람에 찢어진 것 같습니다. 밀리면서. 지금 그 상처가 없었다면 이 범행은 정말 완전 범죄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얼마나 치밀했냐면요. 이제 빨랫줄 자국을 없애기 위해서 이 작은 방 무늬에 자른 페트병을 이제 기역자 형태로 꺾어 놓고
고정시켰고요. 그 페트병 빨랫줄 올가미를 통과시킬 이 고리도 미리 만들어서 고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빨랫줄이 울퉁불퉁하죠. 꽈져 있어가지고 그 상태가 문에 사각진 부분에 다 가지고 당기면 밖에서 가다 걸려요. 아, 마찰 때문에? 마찰 때문에 걸립니다. 근데 페트병을 둥글게 이렇게 깔아놓으면 미끄러워서 당길 때 효율적이죠. 아, 엄청나게 연구한 겁니다. 굉장히 도구를 많이 준비하고 아까 일기장 보셨지만 엄청난 기획을 하고 온 거예요. 박 씨가 손에 쥐고 있던 종이 조각은 뭐예요? 그게 바로 페트병에 붙어있던 종이 조각입니다. 라벨 용지요? 예, 아, 비닐 같은 재질이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사큰이 그냥 심플했다는 거, 하나뿐이었다는 거는 왜 그랬죠? 이분이 손을 거의 못 썼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박 씨가 딸을 한 손으로 안고 있는 상태에서 목이 걸린 상태라 혹시 이 딸이 떨어질까 봐 끝까지 아마 쥐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아, 이건 저희 거의 공포 영화, 네. 공포 수준이거든요. 엄마 품에 안겨있던 딸은 어떻게 된 거죠? 이 씨가 이 박 씨를 사망을 확인한 후에 이제 울고 있던 아이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요. 이제 집에 있던 수건하고 뜨개바늘 그 호스를 통해서 아이의 목을 조르게 됩니다. 그 현관 열쇠를 평소에 박 씨가 가방에 핸드백 같은 가방에 넣어서 보관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창문 옆에 늘 걸어둔대요. 그 가방을. 그걸 알기 때문에 가방 속에 있는 열쇠, 현관문 열쇠가 있으니까 그걸 들고 나가서 밖에서 잠그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서 그 가방을 또 다시 걸어놓은 거예요. 원상복.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위침 흔적이 없다고 다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사실 남편 나 씨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현관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열어줬던 것도 이 씨예요. 전혀 모르는 척. 가족이나 다름없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그 친구의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참혹한 범죄를 왜 저지를까? 대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씨가 경찰에게 털어놨던 범행 동기를 네. 그럼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형사님, 걔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별 볼 일 없었는지 알아요? 내가 걔보다 못난 게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걔가 나보다 행복한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걔네 집에 갈 때마다 소외감을 느꼈어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저는 이렇게 비참한데 걔는 왜 걔만 행복해야 돼요? 걔는 없어져 버려야 돼요. 만 30세 미혼 여성이었던 이 씨는 가족들과 떨어져 반지하 자취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버는 백수와 같은 처지라 사정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 단짝이긴 하지만 자기보다 못했다고 생각했던 박 씨가 이제 자기보다 나은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질투나 시기심은 굉장히 보편적인 감정이잖아요. 문제는 이 질투를 내가 이 질투감을 해소하고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보면 그냥 그만큼 나도 잘 되려고 내가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을 험담하고 깎내림으로써 승리하려고 하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사건에서 이제 가해자 이 씨와 같이 이 질투심이 커지고 이것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심화될 때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씨가 했던 말처럼 뭐 이제 세상은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 이런 감정들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부러워서 네. 뭐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사연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여보세요? 나야.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너네 집에 가보려던 참인데. 그랬니? 근데 안 오는 게 좋겠다. 네가 어제 내 남편한테 문자 보냈더라. 나 그거 봤어. 그게 내가 남자친구한테 보내려던 걸
내가 급하게 보내느라고 잘못 보낸 거야. 너 내 남편이랑 바람났니? 아니야. 오해야. 진짜 잘못 보낸 거라니까? 오해. 사실대로 말해. 너 내 남편 좋아하잖아. 너 지금 그깟 문자 잘못 보낸 것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니? 친구인 날 그렇게 못 믿어? 됐어. 피는 못 속인다더니 네 애미가 네 애비한테 당한 걸 네가 해? 너 뭐라 그랬어?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너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어? 뻔뻔하긴.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어떻게 느끼셨어요? 마치 일부러 보낸 듯한 내가 너 남편이랑 지금 사랑하는 사이야.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을 뭘 받았었거든요. 보냈을까? 성장 과정이 불우했거든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외도를 했다고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본인이 가지지 못했던 그런 화목한 가정을 다른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씨가 나 씨하고 내연 관계를 지속하는 동안에 나 씨를 향한 집착이 엄청 강했다고 해요. 당신같이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빨리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아깝다는 거죠. 내가 만났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 전 재산을 그 남편 나 씨한테 넘기겠다. 이런 그 메모를 남겨놓기도 하고요. 박 씨 집에 가가지고 그 나 씨 남의 남편 그 속옷 같은 거 개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손 못 대거든요. 그 속옷도 이 여성이 갭니다. 나 씨 속옷 다 정리정돈을 하고 안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고 그래요. 남편 나 씨의 심리를 추정해 보자면 이제 처음에 아내의 친구인 이 씨와 성관계를 맺고 내연 관계를 갖게 됐을 때는 아마도 이제 죄책감이 들면서 이제 들키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도 느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외도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마음들은 이제 무뎌졌을 거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 불륜이 들통이 날 뻔하면서 지금 친구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멀어진 건데 어떻게 하다가 다시 왕래를 하게 된 거죠? 두 사람의 다툼이 있고서 얼마 후에 박 씨가 이 씨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씨에게 전화해서 내가 너와 남편 사이를 오해한 것 같다. 그리고 너와 화해하고 싶다. 예전처럼 자주 놀러 와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자신의 외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고요. 이제 아내인 박 씨는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을 것 같아요. 또 제 생각엔 이제 이 씨에 대한 박 씨의 마음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박 씨가 이 씨를 실제로 정말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씨를 안 보면 그만이죠. 네, 그런데도 오해를 풀고자 하고 다시 잘 지내고자 했던 것은 아마도 박 씨가 이 씨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고 좀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아이들까지 이렇게 살해를 했는지 이 씨가 했던 말이 있더라고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겉으로는 제일 잘해주는데 뒤로는 무시해. 애들은 왜 죽였어요, 애들? 걔 옆에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목격자를 제거하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 범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후원회를 없애자는 차원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 씨가 남편 나 씨와의 어떤 가정을 꿈꾸고 있었다면 아이들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그 안에 들어와서 완벽하게 나 씨의 부인이 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에 뭔가 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씨에게는 어떤 형이 선고됐나요? 이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9년째 복역 중이고요. 그동안 모범수로 지냈다면 내년쯤에는 가석방 심사를 받고 출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남한테 찾고 남을 죽여야 본인이 행복하다라는 그 결론을 내린 게 너무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때까지 본 살인 중에 이렇게 정말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나? 라는 사건 다 치정이에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잔혹하고 살인 의지가 공고하냐? 근데 과도하게 하다? 이럴 경우는 치정이 관계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형사님들의 당시 수사진들의 뭐라 그럴까요?
관찰, 그다음에 형사로서의 끝까지 의무를 다하는 것 때문에 자칫 자살로 마감될 수 있었던 사건이 그래도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유죄를 받고 저희가 다룰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